그러면 이제 그 부분적 진실을 편집하는 방법, 이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. 첫째는요, 생략하기입니다.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빼버리는 거죠. 최근에 그 택시 업계하고 카풀 업체하고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. 택시 업계에서는 지금 카풀을 하게 되면 택시 기사들 다 죽인다고 지금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카풀 업체에서는 오히려 그러면은 노는 차들을 굴려서 경제적이고 에너지도 절약된다,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름대로 하잖아요. 다 맞는 얘기입니다. 그렇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거를 취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분적 진실을 말하고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. 또 어지럽히기나 관련시키기인데요. 무슨 말이냐면은,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이 있었잖아요. 물론 잘못된 거죠.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 삼성 경영권 승계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냥 그 경영권 승계까지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경우 연결시키는 거잖아요. 또 관련시키기.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뭐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그 무리를 일으켰는데요. 그렇게 하면서 그냥 유치원들을 다 뭔가 그 정말 성실하게 오랫동안 그 유치원 교육에 해온 사람들까지도 참 욕먹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관련 짓거나 또 어지럽혀가지고 어떤 명성을 파괴하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방법이죠. 또 하나는 이제 과거를 편집하는 겁니다. 과거를 편집하는 게 금방 연상이 되시죠? 되게 이제 역사가 그렇습니다. 역사는 사실 자기 나라 국사책을 쓸 때는 선별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. 과거에 있는 모든 일을 기술할 수 없잖아요. 그러면 그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내용들, 또 국민들을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간추리고 그렇게 되잖아요. 또 이게 또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나라하고는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가 최근 한일 관계가 그 대표적인 거죠.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역사 내용만을 얘기하니까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각자 입장에서는 맞죠. 그렇지만 이것도 역사를 하나의 편집하는 그런 방향이 이해가 되겠습니다. 또 하나는 맥락을 깔거나 무시하는 겁니다. 우리가 그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나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그 맥락을 프레이밍이라고 그러거든요. 프레이밍, 하나의 그 창이죠. 틀.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.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김영균 씨인가요? 그 산업재해로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.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, 우리나라에 사실 산업재해는 1년에도 수백 명씩, 수천 명씩 있는데, 특히 그 청년이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작년인가요? 재작년인가요? 그 구의역에 청년이 안타깝게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연관이 돼서 우리가 더 크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이제 통계를 선택하는 겁니다. 통계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거죠. 요즘 뭐 최저임금이나 또는 뭐 주 52시간 또 비정규직 문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. 그것을 주장하는 또 찬성 반대하는 자들이 각자에게 유리한 통계를 가지고 그 주장을 한다는 거죠. 어찌됐든 뭐 몇 달 전에 그 현재 문재인 정부는 통계 발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까지 교체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사실은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. 또 진실을 편집하는 방법이 추세와 인과관계를 조작하기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잘 안 팔려요. 그런데 그 해마다 월별로 판매량을 그 계산하면 점점 막대 그래프가 줄어져 가야 되는데 누적 판매량이다 이렇게 통계를 쓰면요, 뭐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.
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평균이라는 것을 갖다 드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. 우리가 평균 하는데 그 평균도 산술 평균이 있고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. 산술 평균은 그야말로 뭐 맥 곱하기 나누기 얼마 해가지고 딱 산술 평균인데,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요, 예를 들어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을 또 일렬로 세웠어요. 근데 그때 평균 키하고 가운데쯤 서 있는 사람하고 평균 그 키가 같을까요?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 평균값,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통계가 GDP입니다. GDP. 뭐 우리나라 GDP, 1인당 GDP가 얼마 올랐다, 뭐 3만 불이 됐다 이런 얘기하고 하잖아요. 뭐 중국의 GDP가 지금 세계 2위다 이런 얘기 하는데, 그 GDP가 사실은 허점이 있습니다. 이 GDP는 사실 모든 경제 거래는 다 GDP로 잡힙니다.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. 그러면 입원비, 보험료, 차 수리비 다 그 GDP로 잡힙니다. 거래마다.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GDP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무료로 어디 가서 봉사를 해주거나 또 어디 가서 기부를 하거나 이런 거는 GDP로 안 잡힙니다. 이게 GDP가 높다는 게 다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런 안 좋은 일도 다, 불행도 GDP에 잡힌다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또 하나는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겁니다. 뭐 어떤 사람이 사실은 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서 참 스토리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것들은 다 지워져 버리고 그런 인상으로 남게 돼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.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지 않습니까?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요, 그 정확한 숫자나 팩트보다는 그런 맥락이나 그런 스토리에 훨씬 더 잘 설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. 근데 그런데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이번에는요, 주관적 진실을 편집하는 방법입니다. 주관적 진실이라는 게 아까 내가 믿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도 믿게 하는 거죠. 믿게 하는 거. 예를 들면 악마 만들기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평상시에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로 감옥 가야 되잖아요. 그런데 군인들이 전쟁터에서는 많이 죽일수록 훈장을 받습니다. 같은 살인인데. 그러면 그 군인에게 상대의 적을 악마로 만들고 그걸 신념으로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그 군인한테는 상대가 악이라는 것이 신념으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. 또 주관적 진실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 편이니까 옳다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자, 나는 또 누구는 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. 나라를 위해서 스파이 짓을 했다. 우리나라의 전에 로버트 기민가 이 사람이 미국의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면서 미국 법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.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 한국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. 우리 한국에서는 애국자로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그 법을 위반한 그렇게 반역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또 우리가 보통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. 뭐 그러면 같은 우리 편 내에서는 좀 봐줘야 되지 않냐. 우리는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. 뭐 그런 게 요즘 많이 하는데 그게 요즘에는 참 위험하게 됐어요. 요즘 SNS 시대 아닙니까? 그 네이버 폭로자 누가 하나가 그냥 그걸 까발리면은 완전히 그냥 회사 자체가 이미지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뭐 최근에 무슨 회사 사장이 어떤 갑질을 해가지고 그 미스터 피자인가요? 그래서 뭐 회사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뭐 그런 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그 상상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. 가상의 적을 만드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되게 이제 이것도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. 뭐 동성애자를 혐오한달지. 동성애자는 사실 뭐 그 유전적으로 정말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 막 동성애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아친달지. 또 특히 지금 유럽에서 포퓰리스트들이 쓰는 방법이 그 외국인 혐오,
뭐 트럼프도 그렇잖아요. 이민자들을 무조건 나쁜 놈으로 이렇게 몰아가는,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,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믿도록 만드는,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. 또 하나는 이제 비교 대상을 고르기입니다. 우리는 사실 절대적 비교보다 상대적 비교에 더 민감하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명품을 하나 사려고 가는데 막 몇만 원 차이, 몇십만 원 차이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. 뭐 내가 오히려 돈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콩나물 하나 사러 가고 시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또 뭐 몇십 원 가지고도 막 한 주먹 가지고도 서로 옥신각신하고 그러잖아요.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상대적 비교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비교 대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고방식,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그 인위적 진실을 편집하는 방법인데요. 인위적 진실이라는 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.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존재한 것으로 믿는다는 거죠. 조작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제 단어를 갖고 노는 거예요.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듣는 내용들이 이건 과학적이다, 뭐 임상실험에서 증명이 됐다, 이런 식으로 해요. 근데 그거는 어떤 데이터, 어떤 기준을 갖고 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고, 뭐 어떤 물을 우리가 광고할 때 이건 순수한 미네랄 워터다. 사실 미네랄 워터는 순수하지 않잖아요. 순수한 물이라면 H2O죠. 미네랄은 많은 이른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갖고 그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그 기억나는 게, 여러분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 성 스캔들이 있었잖아요. 섹스 스캔들. 근데 이 사람이 그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나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. 근데 이게 위증이 아니었어요. 이 성관계라는 말에 그때 변호사들하고 판사들이 합의를 하기를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게 성관계인데, 뭐 허벅지나 엉덩이나 뭐 성기, 그런데요 입은 그 대상에 안 들어갔답니다. 그러니까 자기는 입으로 그 성관계를 했는데 거기 성관계에 그 매뉴얼에는 개념 정의에는 입은 없지 않냐, 그래가지고 나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, 이 말이 위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말 갖고 장난하는 거죠. 뭐 이런 얘기고요. 또 하나는 이 보편적 의미를 부여해서 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. 이건 좋은 뜻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인권 개념, 이런 게 있어요. 인권 개념이 눈에 보입니까? 존재합니까? 인간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잖아요.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힘이 되고, 또 어떤 그 압제로부터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. 또 많은 시민들을 민주주의 그 시위에 끌어들이는 힘이 되는 것이잖아요. 이것은 하나의 개념이지만 또 보편적 의미를 갖는 하나의 진실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. 전에 제가 앞에 책에서 그 유발 하라리의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. 이 하라리는 인간이 이렇게 대규모 집단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, 바로 이런 허구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했어요. 바로 이런 인권 개념, 민주주의 개념, 국가 개념, 이게 다 개념이잖아요. 실체하는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뭉치고 또 서로 협동하게 만드는 허구가 바로 집단의 힘을 키워왔던, 그것이 인류 문명의 발전 요인이었다, 이런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. 또 하나는요, 이제 이름 붙이기입니다. 요즘 최고 예를 들면 윤창호법 아시잖아요. 음주운전 처벌법을 강화했잖아요.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제는 그 음주운전 하면은 윤창호법을 우리가, 안타까운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 성폭력 예방, 예를 조두순법이랄지,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. 또 어떻게 이름을 네이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살 예방이라는 말보다는 뭐 생명 나눔이다,
최근에 우리나라에 생명나눔 그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생겼어요. 시민 모임. 또 낙태 금지 이런 표현보다는 뭐 생명 지지자의 모임 이런 식으로. 또 지구 온난화라는 말보다는 요즘에 기후 변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. 조금 더 이제 톤 다운을 한 거죠.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가 그 현실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자는 정말로 새로운 이름은 곧 새로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새로운 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표집하는 방법입니다. 원하는 것을 예측한다. 이거 되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구체화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걸 전문 용어로는 그 자기 실현적 예측이라고 그래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이번 학기 끝날 때는 내가 반에서 1등급에 들 거야.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자극을 주면서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죠. 우리 회사의 금년 매출 목표는 얼마다. 이렇게 연초부터 선언을 하면서 점점 그 사원들이 노력하도록 만드는,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, 이걸 이제 자기 실현적 예측이라고 하고요. 반대로 자기 방해적 예측이 있어요. 이것도 좋은 뜻입니다. 예를 들면 뭐 사스나 뭐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.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확산 속도라면 앞으로 50만 명이 죽을 수 있다. 그럼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예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방어적 예측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이제 그 수능을 종용하기라고 하는 게요. 이게 바로 이제 그 종교 집단들이나 특히 이데올로기가 센 집단들입니다. 뭐 공산주의, 지금 북한만 해도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김일성 그 가문을 부정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? 아주 신처럼 받들잖아요. 또 그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제 거의 뭐 다 내면화가 될 정도로 돼 있고요. 뭐 그런 집단의 진실을 자기의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. 그 실험을 해보니까 그 집단에서 대체로 3분의 1 정도는 집단에 대체로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답니다.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, 4분의 3 정도가 집단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. 반복할수록 우리는 그 집단에서 소외되기, 배제당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하는데요, 여러분 그 종교에서 특히 그런데 하늘의 진리는 하나인데 지구의 진리는 여러 개라는 말은 뭐냐면요,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우리가 성경만 하더라도 성경은 한 권인데 뭐 교파가 많잖아요. 뭐 가톨릭, 개신교도 나눠지고 개신교 안에도 무슨 장로파, 무슨 파 막 갈라지잖아요. 이렇게 각각의 그 경전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각자는 그걸 진리라고 믿잖아요. 진실이라고.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식으로 그 진리가 나눠질 수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. 자, 계속해서는요,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그 이런 그 편집된 진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